9월 CPI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비 9월 CPI는 3.7%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8월도 3.7이었으니까 동일하게 나온 것이고요. 컨센은 3.6%였습니다. 소폭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게 되면 9월 0.4% 상승입니다. 8월에는 0.6이었으니까 좀 둔화가 되었고요. 다만 예상치는 0.3이었습니다. 그보다는 높은 수치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코어 CPI 살펴보면 전년비 4.1% 그리고 8월은 보시게 되면 4.3이었습니다. 8월에는 4.3%였지만 9월에는 4.1이니까 소폭 둔화된 것이고요. 전월비로 놓고 봤을 때는 0.3% 상승, 8월도 마찬가지로 0.3%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CPI 상승분을 이끈 건 역시 쉘터 주겁입니다. 0.6% MOM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잡혔고요. 이게 8월에는 0.3이었으니까 사실상 2배 증가한 것이죠. YOY로 보더라도 7.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9월 CPI를 반영해서 6개월 연율로 보게 되면 3.7에서 3.6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코어 CPI고요. 12개월로 보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15로 더 줄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반등하는 옅은색 하늘색이 있죠. 이 부분은 3개월 연율로 계산된 코어 CPI인데 8월 2.4를 기록했다가 이번 9월은 3.1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CP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높은 반등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크게 무리를 할 만큼 금리를 끌어올릴 정도의 CPI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이 9월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인데요. 전월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전달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던 8월과 더불어 계속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영역에 위치를 했습니다. YY로 보게 되면은 0.5% 상승 주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진 거 마이너스 0.1로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실질 임금이 줄었다는 것은 소비 여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원인은 CPI보다는 30년 국채 입찰의 부진입니다.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에서도 확인됐듯이 사실 실질적인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반면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큰 폭의 금리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와중에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그 재원을 결국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국채를 찍어서 계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니 지금의 자경단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여파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재정 적자, 재정 지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을 이끄는 핵심은 늘어나는 재정 지출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국채 발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 국채 투자 정말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제의 금리 상승도 결국에는 이런 재정 적자, 재정 지출, 그리고 국채 발행의 증가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제 30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크게 수요가 부진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금리 상승, 금리 레벨이 최근에 고점을 찍었다가 떨어지는 와중에 입찰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매자들의 센티 또한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때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의 심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지금 경매에 입찰을 임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부분이 조금 오버해서 결과로 집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핵심 내막은 이 안에 있습니다. 재정 지출은 계속 늘리고 있고 그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을 하려는 이번 재무부의 행태, 바이든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채권 자경단이 경고성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재정 지출의 증가, 국채 발행 증가, 결국에는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이겠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 지출의 증가라고 하면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돈을 풀었으니 경제 성장을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제 CPI도 있지만 결국 나라가 돈을 푸니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느냐라는 의문이고요. 뭐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적 물가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통화를 배제하고 순수 재정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논문입니다. 뭐 쭉 논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핵심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겁니다. 재정적 물가 이론, 정부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직은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인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인 컨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좀 강하게 비판하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이론 자체의 논리적 결함이 아직도 많이 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사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은 상당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그런 주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뭐 일단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뭐 깊게 논문을 쓰실 분들이 아니라면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돈을 풀었으니까 경제가 좋은 거 아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지출을 했으니 경기가 살아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정 지출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졌다, 경기가 살아났다가 아니고요. 재정 지출로 침체를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로 쓰게 될 경우, 즉 국채 발행이 증가해서 지금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양상이죠. 그 뜻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 과정에 생략된 중간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계속해 드릴 거고요. 뭐 일단 개요부터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미국은 뭐 국채 발행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3년 2조 9천억, 24년 2조 4천억 달러, 상당한 양이죠. 국채 이자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만 최근에 보면 6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정을 더 늘리다 보니까 지난 8월에는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무부는 3분기부터 국채 발행 물량을 순중시켰죠. 특히 장기채 물량 위주로 늘려서 상당히 장기채 투자의 센티를 부정적으로 끌었는데요. 채권 발행이 늘어나니까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보다 대략 규모가 10배 큰 게 채권시장입니다. 이런 채권시장을 이해할 때 단편적인 수요 공급의 논리로만 해석을 하면 조금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서로 상충하면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즉 채권의 공급이 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경기 둔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라면 침체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9월 폼시 이후에 제가 생각보다 높아진 장기 금리, 결국 연준 인사들도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뭐 그런 인터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위축된 경기 사이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다시 이 부분은 금리를 낮추게 되는 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기를 판단할 때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 우려해야 됩니다. 한번 꺾인 경기는 돈을 풀어도 잘 살아나지 않는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일본 마이너스 금리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0.7%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고 있죠. 이론상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망해야 될 그런 통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채권 발행이 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기본적인 논리죠. 그런데 재정 적자, 채권 발행의 증가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돈이 없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더 내는 그런 과정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어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내저에는, 즉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 핵심 기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죠. 결국 빚으로 막고 있는 이런 악순환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높은 수익률로 인한 효율적인 배분의 문제가 생기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돈의 무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재무부 채권 발행이 늘었습니다. 순중을 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졌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채권 발행이 늘어서 수익률이 높아졌는데 수익률이 높아졌다라는 그 기저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돈이 이동하는 무부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결국 국채 발행의 증가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결국 실질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더 나아가서는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경기두나 경기 침체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질금리의 상승은 무엇을 뜻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와 채권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돈의 무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빅테크 종목이 금리와 동조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채권 발행량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금리의 상승 압박 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다만 부도 위험이 없는 무위험 국채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국채 발행의 증가를 부도 직전의 기업들이 회사채를 최대한 발행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즉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인가? 채권 발행이 더 늘어났다고, 순종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던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애플이라는 기업이 작년 대비 올해 회사채 발행량을 증가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채권의 발행, 과연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무한정 높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과연 작년보다 늘어난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높게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애플은 돈을 잘 벌지 않냐? 부채 비용을 다 빼고도 순이익이 남는 회사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신다면 결국에는 재정 적자 균형 재정 이런 이슈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대편으로 현대통화 이런 MMT가 있죠. 또 복잡한 논문 주제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음성으로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도 또 한계가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채 공급이 늘어난다. 이 얘기는 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채권 금리가 높아졌으니 금융 여건이 나빠진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실물 경제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 경기 둔화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 지출의 증가의 영향,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제 성장 촉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 물가 이론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렇다면 경제 성장 촉발, 돈을 풀었으니까 경기가 좋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제가 하방 압력이 아닌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쭉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는 정부 지출의 영향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국채 발행으로 재원이 조달될 경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승수 효과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축 효과가 모두 동시에 일어납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이 얼마나 심했냐. 2024년 회계연도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 4.8조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0%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수준은 4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돈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2년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순이자 비용이 4,751억 달러에서 전년 대비 35%나 증가를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이자 비용도 35% 늘어나서 6,600억 달러, 한마디로 GDP의 3.2%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렸으니까 이자 비용이 이렇게 부담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재정 수입은 3.4조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금을 안 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재정 균형에 대한 논쟁은 세금을 거두면 한 방에 끝납니다.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할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재무부의 재정정책, 재정 지출이 늘어난 부분, 한마디로 이를 통해서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GDP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경제 성장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 올해 1, 2분기 미국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이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3분기까지도 상당히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꾸준히 GDP와 GDI 간의 괴리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 뜻은 생각만큼 미국 경기가 견고하지 않다라는 의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 이런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정부 지출의 효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성장을 촉발하는 거 아니냐? 이 논쟁은 사실 캐캐묵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정부 지출의 효과,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된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정부가 지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고용과 이윤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지출이 승수 효과를 가져오는 건 맞는데 정부가 아까 돈이 많아서 정부 지출을 하는 게 아니었죠. 재정 수입은 줄어든 가운데 지금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돈이 많아서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승수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정 적자인 상황이죠. 따라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재정을 확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축 효과,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하면 재정 적자 상황,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 발행으로 돈을 조달을 해야겠죠. 그 뜻은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한마디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채 발행을 확대하면 금리가 오른다 그랬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민간 소비 투자가 위축되죠. 경기가 둔화됩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총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의 경제 이론을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세입 규모 이상, 아까 돈이 없다 그랬죠? 재정 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즉 세입 규모 이상으로 지출을 하게 될 경우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시중의 채권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정부 지출이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가 모두 나타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 이자를 내기 위해 통화 발행을 늘린다. 그러면 다시 이게 악순환이 돼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아까 살펴본 것은 재정적 물가이론은 통화적 현상을 제외하고 재정적 원천에 대해서만 살펴본 겁니다.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뭐 어찌됐든 이자를 갚기 위해 지금처럼 QT를 하는 게 아니라 QE를 하게 될 경우 통화 발행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뭐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정 지출은 정부 지출, 이전 지출이 모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지원금, 초과저축액으로 이전됐던 이 지출은 이전 지출이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정부로부터 얻은 겁니다. 이 뜻은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기보다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그런 의미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 이전 지출도 있었고 정부 지출도 있었죠. 바이든 정부 인프레 투자 기획이 상당합니다. 10년간 5.9조 달러, GDP의 28%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고요. 재정 적자 상황에서 채권 발행으로 결국에는 재정 지출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지금의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 둔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준이 지금 긴축 효과를 내고 있죠. 재정 지출이 늘어나지만 이를 상쇄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일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연준은 돈을 걷어들이고 있고 재무부는 돈을 풀고 있다. 이 말은 서로 상쇄가 돼서 제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제로라고 상쇄시키는 이 과정은 결국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기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국채 발행을 위한 재정 지출은 곧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계속 지금 중간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재정 지출을 한다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침체를 틀어막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정확합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침체를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뭐 하나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성 증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죠. 경쟁력이 좋아졌다. 경기 성장을 이끄는 건 결국 미국의 생산성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되려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즉 정부 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GDP의 성장이 일어나야 합리적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무슨 생산성 증가입니까? 좀 다른 얘기고요. 뭐 이렇게 이미 국채 발행이 늘어났고 엄청난 재정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기 상황,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 재정 지출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현대화폐 이론 MMT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이 엄청난 국채 발행과 늘어난 재정 적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우리가 균형 재정에 대해서 너무나 중론으로 받아들이고 뭐 과거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수 있겠지만 현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감당해야 될 이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구조적으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실 늪에 빠진 것과 유사하고요. 점차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 뭐 오타죠.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은 곧 경기 침체, 경기 둔화의 공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곧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채의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주장, 현대화폐 이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가 있겠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와 저물가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사실상 MMT가 관심을 받은 건데 이 MMT는 사실 뜯어보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러니까 연준과 재무부가 사실상 통합해서 경기를 이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이후에 쏙 사라졌죠. 뭐 저는 그럼에도 이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균형재정 이론과 균형재정 이론과
현대화폐 이론의 이런 과도기적 기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 이후에 본격적인 MMT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MMT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정부라는 기관은 사실 화폐 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통화의 화폐 부채는 결국에는 전액 상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채무 과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파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MMT는 이 지출 재원 마련을 국채로 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재정을 늘린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막막해 보이는 재정 정부 부채 상황을 보고 있으면 결국 자본주의의 미래는 현대화폐 이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가 아주 거리감이 있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무슨 구조적인 고물가 시대를 논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0년대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거의 6%를 넘어 7, 8%까지 근접했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상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뜯어볼 때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의 발발 원인은 수요보다는 공급에서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비교를 해보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공급망 압박, 스트레스가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죠. 결국 CPI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물가와 고금리는 안정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기겠지만 화폐 발행의 증가만으로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적절한 은행 규제를 통해서 완만한 유동성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코로나 때처럼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이전하지만 않는다면 말 그대로 연준의 본원통화 증가에 그치는 정도로만 통제를 할 수 있다면 M2라는 광의통화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가계에 직접 돈을 쏟아주면서 M2가 바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결국엔 그런 화폐적인 현상만 통제한다면 글쎄요, 화폐 발행의 증가만으로 인플레이션을 모조리 설명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MMT 이론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황이 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고 재무부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뭔가 완화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쇄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지출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채 발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곧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빅테크 7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채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거는 사실 금융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 국채 발행이 증가를 한다,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이게 마냥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